플로리다의 어느 작은 월세집에서 청년 조세프 응우에는 고민했다. 인간은 왜 끝없이 괴로운 걸까?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치료 전문가와 여러 명의 선구적 사상가를 만났다. 아침 4시에 기상하고 식생활을 바꾸는 등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으며 체계적이고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 사람의 인격 유형을 학습하고 매일매일 명상하고 수행처를 찾고 고대의 여러 종교를 연구하기도 했다. 그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답을 찾아 헤맨 이유는 남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싶은 만큼 그 자신의 괴로움에서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긴 여정의 끝에서 하나의 깨달음과 마주하였다. 생각하기를 멈추어라. 그는 자신을 옭아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숱한 노력을 했고 그 끝에 모든 괴로움은 사고의 굴레에서 오는 것이며 여기에서 벗어나 무념 상태에 이를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직관과 영감을 얻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내었다. 이러한 자기 경험과 깨달음을 스스로 엮어 자비로 출간한 그는 에고에서 기원한 부정적이고 인위적인 사고, 곧 생각하는 행위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창조적인 생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없이 반복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 나아가 초월적 영감과 직관의 세계에 들어서기 위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직관의 문을 열 것을 제안하는 그의 책은 이력도 나이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 작가가 자비로 출판한 첫 책임에도 어떠한 홍보나 마케팅도 없이 입소문만으로 아마존 분야 1위에 오르며 전 세계 31개국에 판권이 수출되는 놀라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책에서 생각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며 반면 사고, 생각하기는 그렇게 떠오른 생각을 두고 사고를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여 말하고 있다. 불가의 가르침의 핵심을 잘 실천하며 그러한 체험을 책으로 풀어낸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의 책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본다. 생각은 실제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체는 생각을 통해 창조된다. 생각하기를 멈추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멈춘다면 우리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제가 아닌 생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치이며 동시에 실제에 대한 관념이 사고를 통해 우리의 내면에서 외면으로 창조되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모든 심적 괴로움의 근원을 발견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근원은 각자의 사고 행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을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곧 실제입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실제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알기 전까지는 자기가 머리로 생각한 것이 필연적이고 바꿀 수 없는 실제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생각하는 것만을 느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생각을 바꿔서 느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삶의 경험이 사고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경험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순간 생각하기를 내려놓을 때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고 나아가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념의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생각하기, 즉 사고를 멈추는 순간이 곧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괴로움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선사들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수도승과 빈배. 아주 오래전 젊은 수도승 한 사람이 숲속의 작은 수도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숲 옆에는 자그마한 호수도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수행 중이던 사람들은 몇몇 나이 많은 고승과 한참 갈 길이 먼 신입 수도승들이었습니다.
이곳의 수도승들은 지켜야 할 계율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과는 각자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한 번에 몇 시간씩 침묵 속에서 명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명상이 끝날 때마다 수행에 얼마나 진척이 있었는지 스승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 젊은 수도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명상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때문에 매우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의 스승인 나이 많은 승려는 젊은 수도승이 수행의 진척 상황을 보고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너 자신을 그토록 노엽게 하는지 아느냐? 젊은 수도승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하면 누군가 제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주의를 흩뜨립니다. 제가 명상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해한다는 사실이 화가 납니다. 어쩌면 그토록 남을 배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감고 명상에 집중하자면 고양이 같은 작은 동물들이 옆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또 회방을 놓습니다. 심지어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이번에는 새들이 짹짹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승려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수행을 방해하는 뭔가를 대할 때마다 점점 더 화를 내는 듯 하구나. 그것은 수행의 목적과 정반대의 길이니라. 내 수행을 가로막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다른 무엇에도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라. 젊은 수도승은 스승과 이야기를 마친 뒤에 수도원 바깥으로 나가 좀 더 평화롭게 명상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호숫가에서 적당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돗자리를 그곳으로 가지고 와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한 무리의 새떼가 호수에 뛰어들면서 첨벙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숫가가 수도원보다 조용하기는 했으나 그곳에도 마음의 평화를 깨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에 그는 다시 화가 났습니다. 비록 자기가 원하던 평화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매일같이 호숫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숫가의 작은 선착장에 묶여있던 한 척의 배가 수도승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배를 타고 호수 한복판으로 나가서 명상하면 어떨까? 그곳이라면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그는 배를 저어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수도승이 기대한 대로 호수 한가운데서는 아무것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는 온종일 명상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수도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수도승은 이런 일과를 며칠간 되풀이하면서 마침내 평화롭게 명상할 장소를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고 차분한 상태에서 계속 명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젊은 수도승은 다시 배에 올라 호수 한가운데로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에 갑자기 물이 튀면서 배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호수 한복판에서도 뭔가가 자기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 배 한 척이 자기 쪽으로 곧바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방향을 바꾸시오. 내 배에 부딪히겠소. 하지만 그 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코앞까지 다가섰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이 그 배는 결국 수도승의 배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기에 이 넓은 호수 한복판에서 하필 내 배를 들이받은 거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수도승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배는 바람을 타고 호수를 떠돌다가 수도승의 배에 부딪힌 듯 했습니다. 젊은 수도승은
화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그냥 빈 배였을 뿐입니다. 애초에 화를 낼 상대는 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 머리에 스승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무엇이 너 자신을 그토록 노엽게 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 환경이 나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냥 빈 배일 뿐이다. 빈 배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를 분노로 이끄는 것이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를 돋우는 사람이나 사건은 그냥 빈 배와 같다. 내 반응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나를 노엽게 할 아무런 힘이 없다. 수도승은 물가로 배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으로 돌아가 다른 수도승들 사이에서 명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는 여전히 소음과 방해물이 오갔지만 그는 모든 것을 빈배로 여기고 평화롭게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스승은 젊은 수도승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를 진정으로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이겨냈구나.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관한 통찰로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현재 진행 중인 일에 전적으로 몰두해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때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흘러가나요? 마음속에서 답이 떠오르기를 10초에서 15초 정도 기다려보기 바랍니다. 이 답을 얻은 뒤에도 아무런 통찰이나 깨달음을 얻은 바가 없다면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할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일에 푹 빠졌을 때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잠시 숨을 돌리고 30초에서 60초 정도 답이 떠오르기를 기다려보기 바랍니다. 당신이 완전한 몰입의 상태에 돌입해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 사람과 일의 구분은 사라지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설령 뭔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도 마음을 잠시 스쳐갈 뿐입니다. 즉, 사람이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상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방금 당신이 본인의 경험을 통해 입증했듯이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최고의 성과를 달성합니다. 이 주제에 담긴 진리를 입증하는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프로 운동선수나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일일이 따질까요? 그들은 경기가 한창일 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최고의 성적을 올리는 운동선수들은 본인의 경기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자기가 바로 그 지점에 도착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지점이란 바로 몰입의 상태 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무념의 상태를 뜻합니다. 무심의 상태는 마음이 두서없는 생각, 분노, 공포, 그리고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달성됩니다. 충분한 훈련을 마친 운동선수에게 지나친 사고는 좋은 성적을 가로막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과도한 생각에 휩싸였을 때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는 망설이고 꺼리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뿐입니다. 반면 무심의 상태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잠재력을 끝까지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일을 멈춤으로써 에고의 한계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뭔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말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스스로 시도하고 경험하면서 그 통찰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는 겁니다. 생각 대 생각하기. 생각은 우리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데 사용하는 활동적인 심리적 원재료입니다.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뭔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노력하거나 힘쓰지 않아도
그냥 일어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생각의 근원은 마음을 넘어선 보편적 원리에 맞닿아 있습니다. 반면 사고는 그렇게 떠오른 생각을 두고 생각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 노력, 의지력 등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유한한 자원입니다. 사고는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과정입니다. 비록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일일이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때 이를 사고라고 부릅니다. 사고는 인간이 겪는 모든 심리적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궁금증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긍정적인 생각,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생각은 사고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평화, 사랑, 기쁨 같은 인간의 본원적 상태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사고 상태가 아니라 존재의 자연적 상태에서 빚어진 부산물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생각 실험을 진행해 봅시다.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하려 합니다.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신이 할 일은 그 질문을 듣고 난 뒤에 마음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연간 수입액은 얼마입니까? 잠시 한숨을 돌리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를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30초에서 60초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당신이 한 해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은지 마음속에서 떠오른 답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당신이 벌어들이고 싶은 금액에 관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전까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금액의 5배를 곱한 숫자를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5배가 늘어난 새로운 꿈의 수입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 한 번 30초에서 60초의 시간을 두고 생각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차립시다.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해 다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지켜봅시다.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다음으로 넘어가선 안 됩니다. 자, 이제 기억을 되돌려 조금 전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처음에 당신에게 한 해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은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아마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몇 초 만에 대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빠르고 쉽게 당신에게 다가왔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 대답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을 때 나는 그 대답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뒤 어떤 일이 생겼나요? 당신이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마음이 날뛰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가령 내게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 능력이 없다거나 우리 가족 중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거나 그렇게 큰 돈을 벌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은 자신을 탐욕스럽게 만드는 멍청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그런 생각에 대해 생각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아마 그다지 좋은 느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잠시 뒤에 그런 느낌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예를 든 것이 생각과 사고의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10중 8구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바로 떠오릅니다. 생각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란 우리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데 사용하는 활동적인 심리적 원재료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두고 다시 생각하는 순간 격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내면적으로 온갖 종류의 감정적 소용돌이를 경험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은지 물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그 금액에 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 자체는 중립적이어서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적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고 흥분되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생각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자기회의, 비하감, 불안감, 분노, 죄책감 등을 포함한 여러 감정을 경험했을 겁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사고, 즉 생각하기라는 내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은지 질문을 받고 마음속에서 처음 떠오른 생각은 아무런 괴로움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불쾌한 기분을 느낀 것은 그 생각에 대해 사고의 행위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은지 물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 처음 떠오른 생각만이 도움이 되고 유용했습니다. 그 뒤로 벌어진 사고의 행위는 파괴적이고 쓸모가 없었습니다. 생각은 창조하고 사고는 파괴합니다. 사고의 행위가 파괴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에 대해 사고하는 순간 그 생각을 제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규정하고 조건화하면서 그 꿈을 실행에 옮길 수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사고의 행위가 없다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처음 떠오른 생각이 온갖 부정적 조건화나 판단으로 인해 손상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만큼 돈을 벌 방법이 무엇인지 물었다면 이번에도 당신은 마음속에서 돈을 벌 방법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본질적으로 무한하고 광대하고 활동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만일 당신이 긍정적이고 홀가분하고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건 본성으로부터 부여받은 생각 덕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두고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답답하고 부자연스럽고 제한적인 느낌 같은 온갖 부정적 감정의 공세에 시달립니다. 당신이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생각하기를 멈추는 3단계. 1단계. 생각하는 행위, 즉 사고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괴로움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말은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고와 생각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괴로움의 근원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고가 바로 근원입니다. 2단계. 부정적 사고를 수용할 공간을 마련합니다. 부정적 사고가 일어나도록 놓아두고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사람은 부정적 감정을 수용하는 신성한 공간이지만 우리가 부정적 감정 그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부정적 사고가 생겨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의식 속에 자리 잡도록 허락합니다. 부정적 사고의 존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은 단지 당신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뿐임을 인지합니다. 부정적 사고가 당신에게 힘을 발휘하는 것은 당신이 그것의 가치를 믿을 때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정적 사고가 의식 속에 자리 잡도록 놓아두고 그것이 초래한 부정적 감정에 저항하지 않을 때 당신은 감정을 넘어 그 뒤에 존재하는 진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당신의 삶을 깊어지게 하고 더 완전한 삶을 경험하게 해주는 진리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3단계. 당신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과정이 그냥 지나가도록 놓아둡니다.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평화, 사랑, 기쁨 같은 긍정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샘솟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을 충분히 즐기도록 스스로 허락합니다. 만일 부정적 감정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1단계로 돌아가 평화를 찾을 때까지 과정을 반복합니다. 무념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초 가이드. 당신은 무념을 유도하거나 무념 상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많은 사고를 불러오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내면에서 바깥으로 실제를 만들어내지만 여전히 주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은 물리적 세계에서 살아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3차원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무념의 상태에 더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일터에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를 사고에 빠져들게 하는 수많은 요소를 제거한다면 우리는 평화로운 무념의 상태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 자신을 바꾸지 않고 환경만 바꾸는 방법은 효과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 변화를 섬세하게 배합해야만 당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멋진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직관을 따르는 법. 우리는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애쓸수록 괴로움에 빠질 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직관과 내적 지혜에 모든 일을 온전히 맡기는 순간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실시간으로 정확히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알아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마음속에 담고 무념의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한한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답을 제시해 줄 겁니다. 우리가 걷기 시작하는 순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드러납니다. 길에 나서기도 전에 여행의 전체 경로가 송두리째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필요성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바를 펼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신뢰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꿈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완전하고 확고한 믿음을 품어야 하며 우주와 모든 것을 오케스트라처럼 조율해냄으로써 그 과정을 전적으로 주관할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원하는 것을 항상 얻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얻어내는 방법이나 시간이 당신의 계산과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직관과 내적 지혜는 항상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은 뭔가를 해야 한다고 귀에다 속삭이던 그 작은 목소리를 기억하나요? 가령 직장을 그만둘 때가 됐다든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든가, 누군가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라든가, 친구에게 다시 연락해보라는 조언을 들려주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은 바로 그 직감입니다. 당신은 직감이 들려주는 말을 따르지 않아 후회해 본 적은 없나요? 또는 직감이 뭔가를 시도하라고 말했을 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았어도 그 조언을 따른 덕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적은 없나요? 그것이 바로 직관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직관은 생각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생각과 사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관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직관을 예측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닐 것이며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품지도 못할 겁니다. 우주에서는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당신의 직관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마음을 종종 거스르기 때문에 늘 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 앉아있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게 해서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준다든지,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친구에게 문득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도 다 직관이 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직관은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언제나 알고 있습니다. 그 직관에 접근하는 유일한 길은 무념의 상태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로 인해 두려움을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오직 인위적인 사고일 뿐임을 기억하는 순간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고 직관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용기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겁니다. 바로 다음 순간 무슨 일이 생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면의 지혜가 삶을 인도하리라는 신념을 품어야 합니다. 미지의 세계에는 모험의 짜릿함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또한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 미지의 세계에 과감히 한 발을 들여놓는 행동은 그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소유하지 못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합니다. 직관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두려움에 시달릴 일은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생겨나는 이유는 당신의 사고가 두려움 주위를 맴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유발하는 것은 사고일 뿐임을 이해한다면 환상은 사라지고 평화, 기쁨, 순수한 사랑이 다시 찾아옵니다. 바로 여기가 당신이 있어야 할 공간입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상상력을 펼치는 데 필요한 모든 긍정적 감정을 마음껏 창조할 수 있습니다.